안녕하십니까. 네, 최철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통해서 리퍼블리싱 글로벌 회사인 벨로프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 특징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벨로프는 한국을 본사로 두고 있고 일본, 상해, 베트남, 홍콩 법인을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로프 회사의 특징은 저희가 보면 그 개발 스튜디오가 상해와 한국과 베트남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에 좀 영향을 특화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 국가의 법인에 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개발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회사의 개발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국 서비스에 좀 주력을 하다 보니 중국에 있는 개발자가 있으면 그들의 개발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가 회사의 특징점이 뭐냐면 저희가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필리핀에도 있고 사무실이 있고 일본도 있어서 글로벌 서비스 전체를 융합할 수 있는 벨로프가 준비되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500억 매출 달성해보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예. 현재도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벨로프는 올해를 리퍼블리싱 소싱의 원년의 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수를 확대한다고 언급한 것과 같이 2024년에 국내 사업의 안정적 성장 속에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업 확장을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2개 이상의 리퍼블리싱 게임을 확정한 상태로 일본, 대만 회사들과 리퍼블리싱 타이틀을 논의하고 있고요. 중국 파트너들과 활발하게 크리티카 NAG 계약 협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벨로프는 올해 1분기로 뮤 레전드 중국 서비스 오픈과 함께 크리티카 글로벌 지역 오픈뿐만 아니라 이미 기사로 언급되었지만 소울워커 리퍼블리싱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소울워커 IP를 보유한 라이언 게임즈는 2022년 누적 실적으로 매출이 연 13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주 기사로 배포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인 임박한 리듬 액션 게임 장르에 대해서도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서비스 예정인 게임을 포함하면 당사가 제시한 연매출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2024년이 아마 역대 최대의 매출이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크리티카 지적재산권을 인수 및 그다음 뮤 레전드 서비스 오픈에 따른 인프라 비용과 마케팅 비용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을 받았으며 올해 리퍼블리싱 특성상 게임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서 내부적 영업이익은 약 1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벨로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및 유믹스 플레이에서 온보딩의 게임이 유의미한 성과를 나누고 있고요. 벨로프는 현재 개발 중인 게임들의 출시 준비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크리티카 제로 뭐 성과 좀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죠? 크리티카가 누적 다운로드가 한 2천만 정도 그리고 누적 매출이 한 2천억 원을 달성했던 만큼 로얄티 유저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 매출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최근까지 V펀하고 스팀에서 사전 가입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1월 11일 사전 캐릭터 생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V펀에서는 사전 가입이 15만 명 정도 달성을 했고요. 사전 캐릭터 시작 이후에 V펀 및 스팀에서 트래픽이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크리티카 제로는 과금 요소도 최근 상황에 맞게 정교하게 재구성을 했고요. 그 구성으로 인해서 더 높은 구매력이 보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바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당장 일본 쪽은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은 저희가 크리티카에 대해서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를 스팀과 이제 V폰에 동시에 오픈하고 있는데 일본은 저희가 크리티카 서비스를 좀 더 보강하고 여러 가지를 좀 개쳐서 공식적으로 일본은 좀 중점적으로 오픈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번에는 좀 막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가 트라이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일본 시장은 특히나 이제 패드에 익숙한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패드에 익숙한 게임이 되도록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바꾼 거에 맞춰서 모든 기능이 패드에 되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패드 개발이 완료되면 일본에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일본에 출시하기보다는 패드에 익숙한 유저들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기능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오픈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과금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예, 예. 이 한국판으로 이제 중고판으로 받은 한국 게임사의 게임들이 중국에서 이제 매출을 예전만큼 올릴 수 있겠냐라는 예, 예. 이제 우려들이 좀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기사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했고요. 검토한 결과는 확정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규제안에 대해서. 다만 중국 지역 게임 시장을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바람이 아닐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사 자체는 되게 좀 규제가 좀 강하다인데 그 규제보다는 어쩌면 게임에 대한 건정성을 더 강조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호 발급 수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12월에 105개 국내 중국산 판호가 발급이 됐고, 그다음에 2023년에 월 발급 수량은 최고 수량이며 외산 판호도 한 40개가 발급됐어요. 그래서 판호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PC 온라인 게임 시장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게임 플랫폼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본 시장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플랫폼인 피망 플랫폼을 인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피망 플랫폼인 유저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 지역의 서비스를 좀 더 활성화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V펀에 대한 플랫폼을 강화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V펀과 피망이 아마 통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어떤 식으로 통합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유저들이 좀 편하고 UX적으로도 좀 편할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회사가 준비하는 그런 리퍼블릭 타이틀 예. 뭐 또 그런 것들 좀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국내 이외 해외 리퍼블리싱에 대해서는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 어떻게 보면 엔데믹 되고 나서 해외의 많은 개발사들과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일본, 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리퍼블리싱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해외 개발사들이 많아서 그들과 협의하면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리퍼블리싱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원하지 않았는데 러시아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개발사. 그래서 그쪽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국내에서 그동안 연락 오던 걸 뛰어넘어서 글로벌에서 연락이 오는 형태가 되니 어쩌면 글로벌적으로도 저희가 리퍼블리싱 사업이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답보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20여 개 게임을 리퍼블리싱하고 있어서 이 노하우를 가지고 글로벌 서비스 가면 충분히 글로벌 서비스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2E, PNE 이제 글로벌에서는 가능하죠. 이제 한국, 뭐 일본 안 되지만 관심 많고, 저희 또 게임 플랫폼 V펀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데 V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위믹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P2E를 런칭하고 있는데, 저희가 런칭한 게임이 보면 PC 게임 4종,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1종, 즉 게임 토큰을 보면 리아, 그다음에 블리츠, WSC, NCC가 이제 저희가 PC 게임이고요. 최근에 런칭한 벨이라는 이카루스 M 길드워라는 모바일 게임을 런칭을 했어요. 근데 PC 게임을 통해서 바탕한 그 성숙된 기술 과정에서 모바일에 굉장히 잘 성숙을 했고, 저희가 오픈했는데 위믹스 플랫폼에서 인기 순위 3위에 기록돼서 유저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저희가 이제 계속 이끌어가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틀란티카, 그다음에 뮤 레전드, 블랙스원리스트를 P&E로 런칭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들을 서비스가 아닌 이제 기존의 유저들과 P&E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식의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하면 저희가 하는 P&E가 유저들한테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게임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V펀 플랫폼 자체에 좀 뭔가 이 역량 강화라든지 좀 이렇게 올해 좀 뭔가 보여주겠다, 혹시 뭐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V펀 쪽에를 P&E를 직접 서비스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조금씩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위믹스 말고도 저희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이제 직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밋빛을 막 그려본다면 저희 V펀의 유저가 굉장히 많으니, 글로벌 유저, 그 유저들이 다 쓸 수 있는 코인을 출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내부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
캐주얼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 예. 그 다음에 캐릭터 기반의 메타버스 커뮤니티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겠다. 예. 이게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캐주얼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건 스팀과 그다음에 구글 스토어, 애플 스토어를 보면 많은 게임을 런칭하고 싶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쉽게 어느 정도 좀 쉽게 게임을 런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나 스팀이나 특정한 API나 형태적으로 하면 이렇게 등록하면 게임이 등록돼요, 활성화돼요라는 게 있는 것처럼 저희도 캐주얼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게임을 만들고 있는 많은 게임 회사들이 붙일 수 있게, 특히나 어떻게 보면 장기나 바둑 이런 여러 가지 캐주얼 게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사례로 보면 오토잼 리믹스 지금 현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 오토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요걸 가지고 첫 번째 아마 그게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제 오픈 API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토잼 리믹스를 적용을 한 이후에 그 기능들을 API로 만들고 그 API를 만들어서 저희가 명세서를 보여드리면 캐주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개발사들이 저희 플랫폼에 그 게임을 붙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 멤버십이 아닌, 저희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들도 저희 쪽의 V폰을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V폰 캐릭터 기반의 메타버스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코노믹스도 당연히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리퍼블리싱에서 많은 게임을 확보하고 있는 최근에 네오이즈에 있는 퍼블리싱 운영 GOP, 아까도 언급하셨던 피망의 GOP를 인수를 했고요. 이들 게임 유저들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생성할 수 있도록 V폰과 퍼니케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가상공간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서비스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퍼니 캐릭터와 아바타 시스템, 채팅, 음성 채팅을 기본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제공하는 걸로 이용해서 유저들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그들의 또 툴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제페토처럼 저희가 아바타를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제공하게 되면 그들이 그 메타버스 내에서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벨로프에게 리퍼블링 사업의 원년. 예, 맞습니다. 네, 이라고 강조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벨로프는 한국 IP에 대해서 이제 리퍼블리싱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해외 IP에 대해서 리퍼블리싱도 지금 다각도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외 업체들과 지금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아마 일본과 대만 쪽에 리퍼블리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IP를 저희가 이제 리퍼블리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제 벨로프는 국내 IP뿐만 아니라 해외 IP도 가능한 회사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임이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로 해서 IP 홀더들에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하는 국내 해외 개발사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IP에 대해서 리포팅을 해서 굉장히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 한 해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로프에서는 좀 P2E 게임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P2E 게임의 전망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블록체인과 아니면 보면 코인을 먼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과거에는 저희가 보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ETF도 승인이 났고 비트코인이 승인이 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코인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활성화되는 시장을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메타버스처럼 거기서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 수단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암호화폐 기반으로 하는 P2E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 언제쯤 될 거냐는 폭발적인 성장을 아직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다만 꾸준하게 그 시장을 개척하고 꾸준하게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메타버스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맥락은 과거와 지속적인 형태가 동일하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메일에서 메신저, 그다음에 전화 이렇게
점점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도 보면 예전에는 검색을 네이버에서 텍스트로 검색했지만 요즘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는 형처럼 발전은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메타버스도 아직은 저희가 보면 기술적인 거는 초기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성장 단계고, 장기적으로 보면 메타버스가 되게 활발해질 것 같은데, 이게 꼭 메타버스냐라고는 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라고 보여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그 회사가 저희가 됐으면 되게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메타버스 한 획을 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메타버스는 굉장히 많이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아까도 P2L랑 똑같은데 그때까지 어떤 회사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벨로퍼가 가지고 있는 기술 다른 회사 비교했을 때 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한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개발자들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맨 땅에 헤딩?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는 길을 개척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개발자 내부 개발진을 되게 선구자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갖고 오는 거는 소스, 클라이언트의 소스, 서버 소스, 그다음에 기획 테이블, 그다음에 아트리뷰스 가져와서 저희가 분석해서 런칭하거든요. 기존에는 서비스 되고 있는 게임을 저희 가져와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확보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서비스가 중지되어 있던, 그러니까 클로즈 됐던 게임을 다시 오픈한 그 게임이 어떻게 보면 알투비트가 가장 큰 사례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죽어있는 게임까지 다시 살리는 이런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보면 이게 저희의 기술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걷지 않는 일을 걷는다라고 보시면 되게 험난한 길인 건 맞긴 한데, 그 험난한 길을 굉장히 많이 걸으면서 가진 노하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에 되게 탁월한, 그러니까 소스 분석이나 그다음에 인프라적 분석이나 아트 분석이나, 그래서 어떤 걸 빨리 캐치하고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리퍼블링 할 때 장르는 제가 보니까 FPS 다 있거든요. 저희 예. 아이템 중에. 그러니까 장르, 그다음에 플랫폼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시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장르 어느 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RPG도 있고, 그다음에 FPS도 있고, 리듬 액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장르를 보유하고 있고요. 심지어 엔진도 다 다릅니다. 엔진도, 그러니까 자체 엔진도 있고, 뭐 게임 부리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언리얼과 유니티, 굉장히 많은 엔진이 있고, 그래서 아트에서 되게 힘들어하셔요. 그러니까 엔진이 많다 보니까 다뤄야 되는 게 기술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데, 그걸 잘 해내는 좋은 개발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분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뭐 어떤 플랫폼이든 어떤 엔진이든 어떤 장르든 관여하지 않고,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게임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트라이해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새 생성 AI가 뜨지 않습니까? 예. 해서 뭐 회사 내에서 한 번쯤은 AI에 대해서 고려도 해보셨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규 기술력에 대해서는 외부 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트는 지금 AI를 통해서 쓰고 있고요. 근데 개발도 보면 그 AI로 통해서 이제 얘가 코드 제너레이션하는 기술이 있어서 많은 회사들과 교류해서 이제 CTO 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신입보단 좋다. 그렇지만 시니어가 짠 코드보단 떨어진다.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품질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또 하나, 이 AI다 보니까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코드가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 그래서 보안상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코딩할 때 뭐 컨피그레이션이나 뭐 정보 같은 건 따로 빼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좋은 거는 알고 있으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직원들이 쓴다고 하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코드 전체는 올리지 말아라. 근데 특정 클래스 하나 가지고 뭐 리팩토링 하는 건 해라. 그리고 아트는 계속적으로 AI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그 AI에 대한 보안적인 여러 거에서 내부에서 인하우스에서 하는 걸 솔루션을 네이버하고 지금 컨택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보면 저희도 이제 AI 기술 계속적으로 접목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한국 게임 시장, 그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전망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게임쇼나 아니면 인디게임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돌아보면 인디게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괜찮은 게임들도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들이 투자를 받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심지어 스팀을 통해서 런칭하는 게임도 되게 활성화되는 게임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국 시장에서 게임의 개발에 대한 거는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정부 지원이든 어디서 지원만 해준다면 아직까지는 한국이 게임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도 보면 유저들이 그 특정 게임에 대해서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보면 뭐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디 게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 개발사들이 좋은 게임을 만들면 충분히 유저한테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거고 좋은 게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큰 게임 회사들은 지금 대작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폴업스도 굉장히 만들고 있고 크래프톤도 만들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게임 만들고 있거든요. 그들이 만드는 그 게임이 저희한테 다가오면 더 좋은 게임의 퀄리티와 좋은 게임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공격적이잖아요. 예. 뭐 리퍼블릭 사업도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보면 인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보는데 네. 혹시 올해도 조금 눈여겨보는 그런 뭐 분야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CFO님이 저희의 그 여러 가지 계속 보고 계세요. 그래서 대표님과 CFO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야,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데 이제 상장을 했으니 매출뿐만이 아니라 기업 가치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하고 트라이하고 접근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메이드가 성사가 안 된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퍼블리싱에 대해서도 제가 해외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투자나 전략이나 그다음에 인수나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벨로프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규모의 확대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퍼블리싱으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롭게 회사의 큰 매출이 될 수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트라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예.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개발자나 인력 지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어려워서 벨로프 회사 굉장히 나쁜 회사 아니고요. 유저들이 되게 안 좋게 평가하는데 저희는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 정말 고생하고 있고 전 직원이 다 고생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벨로프라 회사에 입사하시면 되게 많이 게임을 다룰 수 있으니 정말로 벨로프의 문을 두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